어, 진행을 진행을 맡은 미디어 부장 김민석 목사입니다. 오늘 첫 진행인데요. 그래서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아마 좀 시작하고 진행하다 보면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발제해 주실 교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교수님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용주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공유 화면으로 띄워 주셨는데요. 오늘 발표하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 데니스 알렉산더의 기포드 광연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의 시간을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좋은 또 교제의 시간, 또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박수로 우리 발제자 교수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은 우리 교수님 30분 진행해 주시고요. 발표를 해 주시고요.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이용주입니다. 오늘 발표할 제목은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번에 조지스나케에 투고해서 이제 기고화된 글인데, 최광진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연락하셔서 한번 발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시키시면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원래 이 글은 이제 기본 동기는 저희가 지금 한 12분이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포드 강연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데니스 알렉산더의 기포드 강연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큰 틀은요, 이제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인간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소위 이제 진화론이 발달한 다음부터 얘기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적인 자연과학적인 인간 이해를 수용하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렉산더의 기포드 강연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이 논문의 전체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챕터에서는요,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와 신학적 딜레마라고 해서 약간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다라고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할 때에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독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근데 대체로 다 알다시피 이제 신학의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됨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라고 할 때 소위 플라톤적인 영혼 신체 이원론의 기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나 이성적 속성이 인간으로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나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 진화론이 발달한 이후에, 그리고 또 20세기 중반 이후에 진화생물학이나 분자생물학, 유전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히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자연과학적 탐구에서는 인간의 물리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과학적 연구, 진화론적 연구는 대체적으로 이제 인간이 뭔가 고유하고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부정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 특히나 이제 데니스 알렉산더가 아니라 도킨스라든지 에드워드 윌슨 이런 분들의 글들을 보면 특히나 이제 그런 경향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기독교 인간론이, 신학적 인간론이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제,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 전통적으로 이제 영혼과 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뭔가 특별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오늘날 자연과학에서 밝히는 인간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이 인간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마련이고 반대로 현대생물학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쪽이 대체로 유물론적이거나 굉장히 무신론적인 경향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 자연과학적 인간애를 수용하다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현대 생물학의 설명들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진술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는 것을 데니스 알렉산더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뤄질 내용의 전반은 2012년에 알렉산더가 유전자 결정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 기포드 강연을 했는데 이 내용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이 대답들을 한번 그리고 대답 내지는 사고 모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게 이 글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알렉산더의 기포드 강연의 일단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알렉산더는 유전자 결정론과 그리고 유전자 결정론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인간 이해를 비판하는데 그런데 이분 자체가 이제 그냥 신학자가 아니고요. 엄격한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오히려 기존의 진화론자들이 혹은 진화 과학을 했던 자연과학자들이 인간을 환원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을 뭔가 영혼과 신체로 분리한 다음에 신체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태도를 이분이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토대가 이제 역시 자연과학자, 유전학자이기 때문에 시스템 유전학이라는 것을 토대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의 말하자면 기포드 강의 전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연과학적, 진화과학적 토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에드워드 윌슨이나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러한 진화과학자들은 대체로 유전자 결정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유전자에서 결정된다. 이런 것들이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인간은 단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왓슨 같은 경우도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유전자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강한 결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의 모든 것들이 유전자로 환원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인간에게는 어떤 자유의지라든지 자유로운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인간 안에서 작용한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는 게 이 알렉산더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관점은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서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유전자로 환원해버리니까 뭔가 이런 히틀러의 인종말살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지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 그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유전자 결정론자들의 이런 이분법적인 언어를 극복하고 인간의 자유와 결정론이라는 이념의 맥락 속에서 유전자의 변이와 인간 행동사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기포드 강연의 목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인간 안에서는 유전자가 뭔가 기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유전자의 작용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한다라는 게 이제 이 부분의 가장 큰 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알렉산더 자신이 유전학자이기 때문에 예, 유전학의 연구 성과들을 그 근거로 왓슨이나 프랜시스 크릭 같은 소위 유전학의 정통주의자들을 비판하는데요. 이분들, 그러니까 유전학이 처음 발달할 당시에 이분들은 이런 근원적 환원주의를 자명한 것으로 전제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대 유전학의 핵심 도그마라고도 불리운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볼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현대 유전학자들은 생명체라는 것은 일종의 레고 키트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 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 놓으면 뭐 무슨 뭐 이렇게 스타워즈 우주선도 되고 하는 것과 같이. 근데 요중에 요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나오는 것처럼 인간도 이렇게 생명체도 이러한 유전자 키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요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유전학의 핵심 도그마가 현대 유전학의 발전에 따라서 이미 낡은 것이 되었다는 게 이제 알렉산더의 설명입니다. 특히 그것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게 현대 유전학 중에 이 시스템 접근 방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시스템 생물학 접근 방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생명체를 설명할 때에 단지 유전자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포나 이 살아있는 세포나 살아있는 전체 유기체를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온전히 통합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접근 방식이 이 유전학의 시스템 접근 방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소위 유전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요 유전자의 작용을 열심히 탐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형성된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요 부분인데요. 이제 유전이라는 게 혹은 진화라는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하잖아요. 변이 발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고 새로운 종으로 분화하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때 이제 작용하는 게 DNA이겠죠? 이제 여기 표에 보시면 요게 이제 기존에 있는 유전자 DNA이고요. DNA 안에 이제 이 단백질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A, B, C, D, E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5가지 유전자가 있고 요 안에는 사이사이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인트론이라고 하는데 요것들은 유전자 안에 담겨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단백질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조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지는 않고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쓰레기 유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인데 아무튼 요 DNA가 이제 복제된단 말이죠. 이제 세포가 분열될 때 요 DNA가 복제되는데 복제될 때는 DNA 상태에서 이제 pre-mRNA라는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번역이 딱 돼서 RNA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 중에 이제 요 인트론이라는 것들은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A, B, C, D, E라는 것으로 다시 복제가 돼야지 이제 되는데 근데 요 복제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꼭 A, B, C, D, E 유전자가 굳이 그대로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요중에 E나 D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도 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pre-mRNA 단계에서 mRNA 단계로 번역이 되는데 복제될 때 이제 ABCD나 ABCE 같은 것들로 이제 복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변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유전자적으로. 그래서 같은 생명체이지만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변형됨으로써 유전자가 기존의 것의 변형을 통해서 새로운 형질을 가진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라고 하면 아까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주위에 있는 세포들로부터 뭔가 정보들이 오는데 이게 유전자의 환경인 거죠. 환경으로부터 환경과의 관계에서 유전자의 복제에서 변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유전자의 변이가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자주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굉장히 드문 일이겠지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변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백질 합성 유전자가 2만 1,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95% 유전자에게서 변이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변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정보의 흐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가 되는가는 반드시 유전자로부터 하향식으로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부터 위를 상향식으로 이렇게 반드시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 유전자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그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유기체가 생명체가 환경과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DNA 자체가 또 자기 세포 내 안에 있는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유전자 결정론은 틀렸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 방식이고요. 근데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DNA 분열 과정에서 이제 DNA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제 알렉산더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이제 개별 생명체가 발달하잖아요. 이제 수정되고 착상되고 태어나고 할 때 이제 이게 쭉 발달을 하는데 이 발달 과정에서 유전자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때에는 좀 더 큰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해서 유전자의 변이라기보다는 사실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른 방식으로 발달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쥐를 연구를 해봤더니 새끼들쥐 같은 경우에 이제 어미가 많이 핥고 어루만져준 새끼들쥐는 이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된대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된 개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체가 된 후에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유전자는 있는데 엄마가 얘를 많이 핥아주면 이 유전자의 발현 형태가 달라진다는 건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사람들 아기 키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아기들 어릴 때 많이 만져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아기 때 말 걸어주고 만져주고 뭐 보여주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뭐 뇌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해주니까 그런 거가 같은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유전자가 생명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명체 안에 변이들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이분이 시스템 생물학을 통해서 전통주의적 유전학의 도구마, 환원주의적 도구마를 비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알렉산더는 이제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유전자 환원주의적 이해를 극복하고 인간 안에서 유전자고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유전학적 토대가 이것이고 사실 이게 전부 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이것들을 그냥 조금 더 확장시키거나 다른 사례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유전학자로서 유전학의 환원주의를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발달상 통합된 상부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해서 DC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미치는 가운데서 개별 생명체에게서 유전적 특징의 발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분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디벨롭먼탈 하면 이제 발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기체가 발달할 때에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 통합되어서 보충적으로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후성 유전학이라든지 뭐 양적 행동 유전학 뭐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사례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초원들쥐의 짝짓기인데 이 초원들쥐 같은 들쥐 중 어떤 종은 이제 포유류 가운데서 일부 일처제를 이루고 사는 몇 안 되는 종류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이 초원들쥐, 이 일부 일처제를 이루고 사는 초원들쥐의 경우에 수컷은 바소프레신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암컷에는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난대요. 그런데 특히나 그때에 그냥 바소프레신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이 바소프레신을 인식하게 해주는 어떤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V1AR 수용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게 작용하면 바소프레신과 함께 일부 일처제가 작동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V1AR 수용체 같은 경우는 처음 발견되었을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부 일처 유전자로 이제 대중들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래서 왜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느냐 다 이런 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치랜드라는 이 신경 철학자 같은 경우는 봐라 자유의지라는 건 없다 모든 건 다 이렇게 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말하기로는 좀 더 살펴봤더니 이 수용체 때문에 일부 일처제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구 이후에 좀 더 살펴봤더니 바소프레신과 이 수용체가 작용하는 것은 실험실에 갇혀있는 들쥐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됐다는 겁니다. 야생 들쥐들을 살펴봤더니 둘 다 있는데 이 수용체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야생 환경 속에서 일부 일처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체 수라든지 뭐 군락 안에서 개체 수, 음식의 밀도, 강우량, 기온 이런 것들이 환경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쳐서 이것에 따라서 일부 일처제를 할지 말지가 결정되더라는 거고 고로 이 특정 유전자가 동물의 행동을 결정했다라는 식의 해석은 잘못됐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얘기하기를 유전자가 동물의 행동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는 동물이 자신의 행동 양택을 선택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또 원숭이가 집을 떠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 고등 생명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특정한 유전자가 집을 떠나도록 자기가 태어난 집을 떠나도록 뭐 이렇게 촉발시키기는 하지만 그게 결정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얘가 언제 떠날지를 결정한다는 거야. 이 개체가. 그럼 뭘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러한 고등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같은 경우에 의사결정 과정이 이 강력한 계산력을 제공하는 거대한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데 원숭이 같으면은 이 전두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발달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자기가 집을 떠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정도의 의식 수준은 형성시킬 수 있다는 거고 바로 그래서 이런 점에서 동물들 안에는 뭔가 이렇게 선택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런 가능성, 인간에게서 어떻게 그런 선택이 일어나는지를 또 이제 뇌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간의 뇌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수정란이 이제 처음 수정되고 착상되고 나면 시간이 얼마 지나고 되면 신경판이라는 게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 신경판은 직경 1mm 밖에 되지 않는데 12만 5천 개의 세포들로 형성이 된대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아직 뉴런은 아니고 뉴런으로 형성될 기초가 되는 건데, 근데 요게 성인의 경우에는 얼마나 다양한 많은 뉴런들이 되냐면 1000억 개의 뉴런들로 형성돼 있답니다. 그리고 뉴런 하나당 5000개의 시냅스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뇌 안에서 시냅스 연결은 약 500조나 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작은 신경판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복잡한 뇌로 발달하게 되는가 하면, 신경판 아닌 유전자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의 환경이라든지 엄마의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엄마나 부모들이 어떤 자극을 주고 만져주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의 영향을 따라서 단지 유전자가 인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와 환경을 결합을 통해서 변이들이 발생하고, 그 변이들이 인간 안에, 동물들 안에서 복잡한 신경 시스템이 창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인 개체들 안에 다 이렇게 복잡한 신경 시스템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별 개체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신경 시스템에 기초해서 자기 주변의 환경들과 또 독자적이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자연과 양육을 분리시키고 유전자와 환경을 분리시켜서 이것이 서로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분법적 도식들은 다 이러한 생물학적 최신의 연구들에 의해서 전복된다라는 게 이제 알렉산더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발생적 이중양태 이론론적 창발론인데요.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DAM이라고 하는데 Developmental Dual Aspect Monistic Emergentism이라고 해서요. 이제 뇌의 복잡성을 자유의지와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중양태 이론론인데, 요건 사실 오늘날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할 때에도 이제 인간을 모니스틱하게 이해하는 거죠. 인간은 그냥 원래 하나의 신체이긴 한데, 그런데 신체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성과 정신성 두 가지 양태가 인간의 신체성으로부터 동시에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의 두 측면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알렉산더도 거의 똑같이 수용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에머전티즘은 이제 창발론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인간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위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성이다, 영혼이다라고 얘기했던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대 뇌과학에서는 그 의식의 작용을 철저하게 뇌를 분석함으로써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역시 환원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뇌과학에 기초한 신경철학자나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인간은 뉴런 보따리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인간의 행동들은 다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 뉴런들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알렉산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나치게 환원주의적이고 일면적이고 일방적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뇌 연구를 해보면 뇌의 작용은 두 가지 층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한편으로는 시스템 A라고 하고, 또 하나는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얘기하는데, 시스템 1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이제 신경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물리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인간은, 그러니까 이 뇌의 물리 구조가 작용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인간의 뇌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리적 작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산출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스템 2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뇌가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스템 1을 설명할 때는
우리는 그것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해야 하지만 시스템 2를 설명할 때는 나 언어를 통해서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자의식을 가진 인간들은 어디까지나 나와 당신의 관계 속에서 즉 사회적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다른 주체들과 의식적 주체들과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환원주의자들은 그건 없고 그냥 인간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인간의 자의식이라는 것은 그건 그저 뇌의 활동의 부수 현상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격화시키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있는데 왜 자꾸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느냐는 거고 그리고 이분은 반대로 이제 인간은 자의식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의식적 존재로서 존재 활동이 오히려 시스템 1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쉬운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치려고 하잖아요. 마음을 먹잖아요. 내가 피아노를 쳐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럼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죠. 간단한 것부터 이렇게 점점 치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럼 발달하면 이 피아노를 칠 때 어떻게 되냐면 피아노를 치도록 신경을 조절하는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은 뇌의 기계적인 작용이 인간의 의식을 무조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의 자기 결정이 거꾸로 뇌의 구조도 변경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DC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사실 우리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이제 아리렉산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에 실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잘못됐다라고 보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하는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성경은 그런 실체론적 형상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대리하는 어떤 그러한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모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기하니까 즉 이런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모든 인간들이 지니는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인간의 신체성과 인격성을 강조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때 인간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이 신체화된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봐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현대 유전학이 이야기하는 인간 이해와 잘 조화되느냐. 그래서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C나 데인가트를 통해서 얘기하는 인간 이해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서적 얘기가 잘 조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간의 고유성은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인간이 뭔가 굉장한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개별적으로 고유하고 존엄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형성된 존재라는 사실은 인간의 고유성을 제거하고 오히려 거꾸로 개별적인 인간의 고유성을 훨씬 더 강조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요 정도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발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인간의 형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과학이나 이런 특별히 유전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외한이라 처음에 이 제목을 여러분 발제문을 다 받으셨잖아요. 저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머리야 막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는데 오히려 읽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런 어떤 과학적 용어들을 쉽게 풀이해 주시고 또 적절한 예를 들어주셔서 과학의 문외한인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 이런 논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시간을
사실은 한 40분까지 드려도 좋았을 뻔했는데 30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죄송스러울 정도로 좀 아깝긴 합니다. 좀 더 들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또 시간 맞춰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분들이 조금 질의를 할 것을 정리하는 동안 제가 사회를 보았고 또 제가 읽으면서 궁금증이 있었던 거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동안 다른 분들도 질문 사항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알렉산더의 그 접근 방법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요. 이제 과학과 신학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우리가 다룰 때 보통 세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성경이 왕이지 이러면서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과학은 어디까지나 그냥 설이지 그것 또한 그냥 하나의 가설이지 뭐 진리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성경의 그런 어떤 사건들이나 이치들을 과학으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과학이 증명되는 그 한도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오히려 과학이 다루는 분야와 성경이 다루는 분야가 전혀 다른 분야다. 그러다 보니 과학과 신학이 굳이 대화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알렉산더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신학의 어떤 주장들을 서포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런 알렉산더 이런 방법론에 대한 어떤 비판점이 없었는지 다른 학자들의 비판점이 없었는지 아니면 방법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논의에 대한 어떤 비판하는 그런 학자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렉산더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발제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과학적인 질문은 제가 문외한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질문은 제가 못 드릴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과학과 신학과의 관계, 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런 접근 방법이 비판점이 있는지 또는 알렉산더의 지금 오늘 이 논의가 어떤 비판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글쎄요,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비판하겠죠. 뭐, 왜 그런 짓을 하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알렉산더의 시도 자체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일단 그리고 기포드 강연의 일환으로 이제 이분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기포드 강연 자체가 이제 자연에 대한 이성적 탐구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는 것을 논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마련된 강연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일환으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거는 이제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결국은 굉장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들어서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알렉산더 뿐만 아니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너무 우리가 자연과학 얘기만 배우기에 급급하게 되고 실제로는 신학이 예를 들어 하나님 형성이라고 얘기할 때 인간이 어떻게 과학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는가는 거를 성경이 얘기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 신학적 인간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닐 텐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좁혀지는 인상을 저는 좀 많이 조금씩 더 받고 있고 그래서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분명히 어떤 신학적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점점 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가 여전히 이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신앙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면 역시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대한 이성적 설명이 참된 설명과 부합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리고 그래야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또 참되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참되다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노력들은 분명히 끊임없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질문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뭐 싫어하겠죠. 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해야지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신학적 언어와 과학적 언어는 다른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거고 그분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또 이걸 또 이런 작업을 열심히 하셔야 또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인 방식으로 또 드러내 보여주는 시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알렉산더도 아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렉산더를 이제 아까 결론은 사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론 부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썼는데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 전통 가운데 있다라는 인상도 받았고, 왜냐하면 이분의 다른 책 같은 데 보면은 아담이 몇 년도에 살았던 사람일까 뭐 이런 거를 막 얘기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BC 몇 년도에 바벨론 어디에서 살았던 뭐 호모사피엔스 중에 뭐 진화된 뭐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는 굉장히 불필요한 거 아니냐. 실제 신화적인 언어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역사화하고 과학하는 것 같아 보이면서 뭐 좀 불필요해 보이는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접근들을 보니까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시도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약간 보수적인 지정 분들이 그런 식의 대화 노력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렉산더는 보수적인 신학의 영향권 아래 있는 분인 것 같고, 그래서 현대적인 인간론이나 현대 신학자들이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수행하는 것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이렇게 좀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아서, 그건 또 알렉산더가 대신에 우리에게 좋은 재료들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더 노력해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최강진 예. 교수님께서 네. 교수님,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던질게요. 알렉산더가 말하는 그 뇌의 작용 시스템 1, 그 시스템 2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네. 아까 발표를 하실 때에 자유의지가 뇌의 구조도 결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 시스템 1, 2를 쭉 읽어보다 보면 이걸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자유의지가 뇌의 구조까지 결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면 알렉산더가 얘기하는 그 시스템 1 아니면 시스템 2 어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좀 잘 예. 몰라서 좀 네네. 질문드립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논문만 썼지.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알렉산더 글을 보면서 봤더니 이제 시스템 1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뇌 구조예요. 우리 보통 뇌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일상 원도로 얘기하긴 하는데 뇌의 어떤 물리적 작용이겠죠. 그죠? 자, 이건 철저하게 이제 전기적 그리고 화학적인 작용이잖아요. 이 안에서 뭔가 물리적인 작용만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물리적인 작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물리적인 작용을 이해하고 있는 의식적 주체들로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저 지금 집에 강아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얘는 나라는 의식은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인간은 자기 의식이 명백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시스템 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의식과 자의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면 뇌의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창발한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설명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말에 좋게 표현하면 창발이고, 이걸 나쁘게 표현하던 사람들은 부수 현상이라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우연에 근데 의한 창발인가요? 그렇다면 네, 우연에 의한 창발인가요? 부수적인 창발이라는 얘기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연인 거죠. 예. 그러고 말하자면 근데 그때 우연이라는 것은 이제 찬스라는 건 아니고 컨틴전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 안에서는 물리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물리적인 작용으로 한정되지 않는 무언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물리작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물리작용으로 환원되지 않는 자체적인 뭔가 활동 방식이나 작용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 보다 높은 수준의 예, 높은 수준의 질서가 형성된다는 거고 이제 이게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에서는 대체로 뭐 창발이라고 하거나 복잡성 혹은 복잡화라는 말로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시스템 두 개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노는 건 아니고 이 두 개가 서로 사실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원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상향식 인과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시스템 1이 무조건 시스템 2를 결정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창발론자들은 그게 아니라 하향식 인과관계도 설명한다. 이루어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이제 강한 창발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상위 단계가 그러니까 보다 고도의 질서가 나타난 건데 이 고도의 있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질서가 여기에도 영향을 하향식으로도 미친다. 그러면 이건 또 반드시 하향만 한다는 건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뭐 피아노를 친다거나 농구를 연습한다거나 할 때 아, 난 농구 선수가 돼야 되겠어. 뛰어난 농구 선수가 될래라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면 그리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왜 마이클 조던은 눈 감고 슛 쏘잖아요. 이제 익은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뇌에서 이제 시스템 1 수준에서 완전히 이제 적용돼 있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쌍방향적인 인과관계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대신에 시스템 2의 작동을 설명할 때는 시스템 2는 사실은 시스템 1과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스템 2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1, 2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는 보다 의식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것이고 인격으로서 주체로서 사회적으로 보다 의식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그 환경과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또 시스템 1, 2도 나의 시스템 1, 2도 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상위 단계의 것은 상위 단계와 연결지어 설명을 해야지. 그럼 무조건 이렇게 아래로만 연결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알렉산더의 설명이더라고요. 어떻게 되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을 참 재밌게, 그러니까 흥미있게 읽었거든요. 교수님 예, 사장 써주신 거에 대해서 흥미있게 읽었고요. 갑자기 이 논문 읽으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요즘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건 남자의 뇌이고죠. 여자의 뇌이고죠 해가지고 그림 도시 막 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고 해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면 좋겠다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잘 모르는 건데 그냥 저도 다 카더라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 뭐.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신학 전공자들인데 과학 분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특별히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깊은 이해 사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네, 우리 회장님 이호갑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뮤트 풀고 저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늦게 퇴근하느라고 운전 중에 들어서요. 모든 걸 다 잘 듣지는 못했는데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평소에 늘 답답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생물학자들이라든지 신경과학자들 이제 이런 분들이 아까 환원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좀 교조적이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요.
유전자 결정론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형상 자유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적이고 유전자적인 어떤 이런 것에 어쩌면 어떤 운명적인 거냐, 자유로 인간이 운명적인 거에 묶여 있는 존재냐, 아니면 자유로운 존재냐, 그런 이제 논쟁점에 대한 아주 훌륭한 답을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주고 있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체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 체험을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중생 체험을 하고 신앙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종교적인 어떤 강렬한 어떤 엑스타시 같은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본 책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경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연구해서 발표한 것들을 모아서 낸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두뇌에다가 어떤 종교 체험이 엑스타시가 일어날 때 이 센서를 굉장히 많이 붙여놓고 그 안에서 뇌가 어떤 전기화학적인 어떤 걸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려가지고 가령 무슨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뭐 이제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극을 준다든지 그러면 종교 체험, 중생 체험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한 걸 느꼈던 거죠. 거꾸로가 아니냐. 종교 체험이 일어나면은 그 신체의 뇌 속에서의 어떤 그런 그 작용들이 생겨나는 거지 작용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종교 체험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배고플 때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느끼는 포만감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도 결국 뇌에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역시 이제 센서를 통해서 쭉 파악한 다음에 뭐 그런 약이라든지 우리 어렸을 때 밥 안 먹어도 약 하나만 먹으면 배불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약 없나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배부른 거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정확히 다 잘 듣지는 못했지만은 생물학 안에서도 그런 논리들을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그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있구나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생물학이나 자연과학과 우리 신학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폭이나 어떤 채널이 아주 그 제대로 잘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상당히 연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데 앞으로 좀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든 생각은 사실 도킨스 같은 경우는 뭐 이기적인 유전자라든지 뭐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도킨스가 하는 진술들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생물학적 이야기는 아니죠. 그분이 이제 진화 생물학 전공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면 실제로는 생물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세계관으로 이미 진입했고 자신의 세계관에 형이상학을 피력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자연과학적 진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저희가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그 사람 생각이고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러한 도킨스나 윌슨이나 뭐 이런 분들 때문에 혹은 크릭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일종의 편견을 갖게는 되는 것 같아요. 생물학은 무신론이거나 뭐 이런 거다. 근데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요는 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생물학적 데이터가 하나로 주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과학적으로
할 때에 이제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좀 더 균형 잡힌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 도킨스 같은 분들은 좀 이데올로기적이고 지나치게 뭐랄까요? 지나치게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생물학과의 대화를 주저하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 혹은 편견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인데, 알렉산더는 오히려 저희들에게 보다 균형 잡힌 데이터도 제공해주고 그거를 해석하는 다른 과학적 설명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신학적 인간이해와 연결하는데 좀 더 건설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또 그게 신학자가 아니고 완전한 완벽한 자연과학자로서 필드에서 이렇게 진화생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분이 해주시는 해석이고 하니까 훨씬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용주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재미있는 분야를 다음번에 한 번 더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더 우리 포럼이 진행될 텐데요. 또 한 번 더 교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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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월, 4월, 5월, 6월, 그 다음에 8월과 11월 이렇게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원래 신학 포럼을 우리가 이렇게 줌을 통하여서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발제자를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발제하신 것처럼 좀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과 연관된 특히 간학문적 연구를 조금 많이 들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발제자를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럼은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 제8차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포럼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최광진 총무님 교수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회장님 이호갓 교수님께서 잠시 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용주 교수님 오늘 그 데니스 알렉산더 책 아마존에서 찾아보니까 참 흥미로운 제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 번역된 서적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어에 약해서 그래 혹시 번역서가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재밌는 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많이 흥미가 갑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께 여러분들 계세요. 중간에 좀 나가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서혜정 교수님 반갑고요. 그 다음에 안규식 박사님, 그 다음에 이인미 교수님, 정진우 교수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굴도 좀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한번 우리 새롭게 얼굴 보여주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규식 박사님 한번 잠깐 짧게라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안규식입니다. 예, 논문 주제는 다섯 유형모였고요. 예, 문화신학과 조직신학 쪽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 박사님. 예, 학교에서도 나중에 한번 대면으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알겠습니다. 조동선 박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가르치고 있고요. 미국에서 텍사스에 있는 남침대교 신학교에서 11년간 가르치다가 작년에 모교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혜정 교수님 함께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서혜정 교수님도 박사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요. 뮤트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에 파리 개신교 신학대학에서 폴 리케르였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폴 리케르 해석하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용주 교수님 정말 흥미롭게 들었고요.
특별히 폴 리케르가 의지 차원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논문을 썼었고 폴 리케르 자신도 그 신경과학자와 같이 연관해서 책을 좀 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상당히 흥미로웠고 아마도 리케르가 살아있었다면 정말로 흥미롭게 이렇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흥미로웠던 시간입니다. 아, 네, 그러면 3월 달 감사드리고 거 벌써 발표가 그래서 저도 결정된 건가요? 사실은 제가 연장선에서 3월은 아니지만 예, 4월에 육체적인 아, 의지적인 차원과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아유, 예, 불현듯 기대하겠습니다. 났습니다. 4월 달 거는 벌써 이제 한 세팅이 4월 끝난 겁니다. 달쯤에 제가 할 수 있으면 네, 한번 해보도록 교수님 4월 29일입니다. 4월 알겠습니다. 29일로 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현재 그 버지니아에 있는 글로벌 뭐죠? 갑자기 순간 글로벌 커버넌트 세미나리에서 네, 그 철학과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계속 파리에 있다가 작년 7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인미 교수님 어떻게 어려우신가요? 우리 정진영 교수님 어떻게 좀 어려우신가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예,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한번 뮤트 푸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정 교수님. 아유, 제가 좀 늦게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강연 잘 들었고요. 아주 수고들 많이 하시고 제가 몰골이 그래서 이걸 비디오를 좀 껐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너무 따뜻해 보이세요, 교수님. 네, 네. 우리 이인미 박사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뮤트 푸시고요. 음소거 네, 예, 네. 됐습니다. 네, 저도 몰골이 네, 좀 상태가 좀 그래서 지금에서야 얼굴 보여드리고요. 주제가 재밌어서 제가 오랜만에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제 재밌게 잘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분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가장 큰 학술 축제인 제17회 한국도시신학자 전국대회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올해 9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주제는 뉴 노멀 시대의 교회와 신학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국대회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뉴 노멀 시대의 교회와 신학. 그리고 장소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광화문 쪽에 있는 세문안교회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3월 중순에 프로그램 어떤 안내와 그리고 발표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3월에 바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학회 제51차 정기학술대회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올해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 한국기독교학회도 정기총회가 정기학술대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때 도시신학분과 모임에서 우리 학회에서 지정주제 한 분, 또 자유주제 한 분 이렇게 또 발표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학회에서 계속해서 내고 있는 조직신학 주제 기획 시리즈가 이번에 인간론이 8번째 책입니다. 인간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 책을 받았고요. 15분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책을 집필을 해주셨고요. 우리 교수님들 혹시 학교에서 인간론 강의나 세미나 하실 때에 이 책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활용을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 시리즈 9권 우리 이호갑 회장님께서 지금 야심 있게 또 야심차게 기획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 시리즈 9권까지도 올해 기획해서 아마 우리 학교원들한테 집필집 모집이라든가 그런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하게 어떤 교재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그런 교류도 많이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나서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잠깐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회장님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뮤트 푸셔야 됩니다, 회장님. 2월 원래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임원들이 의논해서 이제 원래 포럼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우리 조직신학자들이 뭐 학교에 계신 분도 있고 또 바깥이나 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다들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연구, 그다음에 발표, 교육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어쩌면은
학문적인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학교는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회를 통해서 좀 학문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관심도 조직신, 전공도 조직신학이고 사실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자리들을 계속 해가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배우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혼자 가는 길은 아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다. 선배님도 계셨고 우리 이거 이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우리 자기 정체성이라든지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래 버릇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이제 의무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올해 이제 다른 행사들도 있는데 역시 우리가 뭐 대외적으로 굉장히 큰 학회나 뭐 유명한 학회는 아니지만 우리 모든 회원들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내실 있는 또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